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북극 항로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운주가 좀 관심을 받지 않겠나, 해운주가 대세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9월의 마지막 날 요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하이닉스 이름 잘 지었네. 자,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50만원까지 목표가가 등장하는 모습. 지금 주가가 35만원인데 50만원이면은 대략 40% 정도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메모리에 대한 성장 기대감, 또한 슈퍼사이클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목표가를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 내년 영업이익이 무려 5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최근 AI 수요가 커지면서 D램, 낸드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자,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재고를 이때까지 많이 쌓아놨는데 그게 막 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장사가 지금 잘 되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만 사도 돈 버는 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기존 주주는 조금 더 욕심부려서 길게 아직 반도체 주주가 아니라면 눌림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셧다운 공포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셧다운 공포가 있다고 하죠. 참고로 셧다운은 정부가 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추는 걸 말합니다. 돈 안 줄 거면은 일 안 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셧다운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경제 지표를 발표 중단한다라는 얘기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제 지표 보고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단 폴리마켓에서는 셧다운 가능성을 무려 70%까지 올려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셧다운 무조건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 와중에 미국 증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셧다운 공포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AI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2.5% 상승하며 AI에 대한 기대감을 증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오픈 AI도 호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AI 버블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뭐였죠? 맞습니다. 지네끼리 이제 막 서로 발주하고 서로 투자하고 뱅글뱅글 돌면서 덩치만 키워나가는 거, 이거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AI 자체로 돈을 벌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픈 AI가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오픈 AI 내에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뭔 소리일까요? 예를 들어서 GPT한테 우리가 물어봅니다. 아,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해. 피부가 건조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화장품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화장품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링크가 뜹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GPT에서 그거를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거를 애쉬라는 곳과 협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애쉬가 15%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 아이템은 갈수록 커져 가겠죠. 뭐 가전 같은 것도 물어보고 거기서 바로 결제하고, 그러한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오픈 AI가 뛰어든다면은 충분히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셧다운, 역사적으로 셧다운이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준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 없이 증시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가상 모델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가상 모델인 로지, 그리고 루시, 이런 친구들이 유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통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더 좋아져서일까요? 미국에서는 AI 배우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틸리 노우드라는 AI 배우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나름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다만 기존의 배우들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미래에, 진짜 먼 미래에는 내 밥그릇을 뺏어갈 수 있는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뭐 AI 배우 잠시 뜨고 말겠지, 좀 꺼림칙하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10년 뒤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미 자연스레 AI 이미지를 보고 AI 광고 모델을 보고 있는데 아마 1년만 지나면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올라오게 되고, 아마 그때는 AI가 거부감이 없어지는 시대,
때가 분명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AI 배우가 등장할 수 있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내에 전부 다 AI로 만든 영화 그런 것들이 개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튜브 내에서는 AI 콘텐츠가 넘쳐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아이팩 때 중국이랑 뭐 안하나? 진짜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걸 이번에 저는 느꼈습니다. 한 투자자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고 중국 측이 서울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그냥 뇌피셜인가 하고 봤더니 야 기가 막힙니다. 바로 서울 신라호텔의 예약이 불가능해졌다. 기존 결혼식 일정이 취소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중국이 한국에 왔을 때 쓰는 호텔이 신라호텔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다른 나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나라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텔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중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 진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신라호텔을 예약을 그때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시진핑이랑 뭔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전체 대관이 다시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추가 이벤트는 없어졌다라고도 보는 게 맞겠네요. 다음입니다. 뜬금포 대마초 관련주 급등. 오늘 갑자기 대마초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역시나 트럼프, 뭔가 변수가 있으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SNS에 대마초에 관련한 이야기를 올리면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CBD의 의학적 효능을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CBD가 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대마에서 유래한 건데 환각 중독성이 거의 없다고 하며 통증 완화, 수면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만든 약도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전부 다 입증된 게 아니라서 논란이 조금 존재한다고 해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어제 미국에서는 틸레이 브랜즈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무려 60%나 급등,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실적 시즌, 트럼프 덕분에 방산주 급등.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실적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조선, 방산, 화장품, 전력 설비 등등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슬슬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방산주가 좋았는데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장거리 미사일로 때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방산주가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쪽도 시끌시끌하고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 전쟁이 곧 끝난다라는 얘기와 함께 하락한 적이 있었던 방산주. 그런데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방산주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SAMG엔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니? 3분기 실적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나머지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던 SAMG엔터 하지만 다시 한번이라는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7%나 급등, 최근 2주일간 주가가 20%나 상승하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기대감이 있겠지만 캐치 티니핑 6번째 시즌이 곧 방영된다고 하며 애니멀 하츄핑이 품절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사들의 전망으로는 일단 3분기는 전통적 비수기라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지만 4분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감을 가진다고 하는데 평균 목표가는 9만원, 지금 주가는 6만원이라서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추석 기간 동안 공부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운주는 힘이 빠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북극 항로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운주가 좀 관심을 받지 않겠나, 해운주가 대세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기대감은 결국 미래고요. 실적은 현실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해운주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은 해운 섹터를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HM의 목표가를 22,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트럼프 시대는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기는 힘든 구조라고 하고 다만 최근 들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진다면은 그때는 줍줍하고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면은 매도하고 그런 트레이딩 기회는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두나무 신고가 썼어요. 지난주 네이버가 급등하는 날 두나무는 실망감에 하락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나스닥 상장이라는 꿈을 꾸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이버 밑으로 간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급등하고
기록하고 있고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 4위 가상자산 플랫폼과 국내 1위 핀테크 회사의 결합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기존의 기대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투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스닥에 몸집을 더 크게 만든 다음에 상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뭐야 이거 더 좋은 거 아니요? 이러한 심리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연준의 고점 경고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자, 아주 재밌는 통계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번에 파월 아저씨가 지금 증시는 고평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증시가 살짝 흔들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연준이 뭐 이런 식으로 경고한 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경고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통계를 보면은 연준의 경고 발언이 나온 난 다음 수익률을 봤을 때 미국 S&P 500은 단기간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요.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아니야, 연준이 틀릴 리가 없잖아. 중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한 6개월은 다르겠지. 그런데 중기간을 봐도 어느 정도 상승했다고 하고 아니야, 연준은 길게 봤을 거 아니야. 한 1년 지나면 무조건 하락했을 거야. 하지만 장기간 1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오히려 더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만 봤을 때는 연준의 경고는 하루짜리다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이번 파월 아저씨의 말도 그냥 하루짜리 말에 끝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음식료 업체들이 슬슬 웃기 시작. 한때 엄청나게 급등했던 코코아 가격, 그런데 어느새 많이 잡혔다고 해요. 한때 코코아 가격이 톤당 12,000달러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7,000달러도 깨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진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제과업체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코아 가격이 올라갈 때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가격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자세로 나왔지만 그런데 지금 코코아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제과업계들의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고 그나저나 코코아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작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코코아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초콜릿 소비가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코코아 가격이 크게 급등할 때 투기적 자본이 들어온 것도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패키지 공정인데요. 다만 패키지 공정이 조금 길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보고 반도체 시즌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패키지 공정 정말 쉽습니다.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공정이 마지막입니다. 그 말인즉슨 뭘까요? 맞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포장하는 걸 말을 하겠죠. 테스트가 끝난 웨이퍼를 잘 포장하고 전기적으로 연결해서 시스템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공정을 말을 합니다. 자, 일단 패키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실리콘 칩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네모난 거 있죠? 이게 어떻게 기계에 들어가는지 잠시 보자면은 정말 심플합니다. 실리콘 칩 요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패키지 기판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메인보드에 장착, 이거를 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붙여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 상세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웨이퍼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웨이퍼가 너무 얇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작업하다가 뭐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웨이퍼를 만들 때 조금 더 두껍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공정 다 봤죠. 그거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다 완료가 됐다. 그때 이제 백 그라인딩 뒷면을 깎아낸다고 해요. 웨이퍼를 다시 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쓸 수 있게. 그거를 첫 번째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싱, 이때까지 만든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착착착 잘라서 요렇게 동그라미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리콘 칩, 네모난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다이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모칩 만든 다음에 뭐 한다고요? 패키징 기판에 연결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본드로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연결할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을 이어서 이거를 바로 본딩 공정이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포장하는 거를 봉지 공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사실 뭐 별거 없죠. 여기까지 봤을 때 심플합니다. 웨이퍼 그냥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르고 칩을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포장하면 끝. 자, 그런데 이 본딩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자면은 일단은 이 다이라고 부르는 실리콘 칩, 요 네모난 거를 리드 프레임에 접착 필름을 통해서 부착하고 와이어를 통해서 리드와 연결 단자를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방식.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죠? 그냥 왼쪽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칩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여기 딱 붙이려면은 뭔가 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와이어를 씁니다. 금으로 만든 와이어를
와이어를 딱 붙여가지고 이 칩이랑 기판이랑 연결되게 만드는 거죠. 심플하죠? 이거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칩을 1단이 아니라 뭐 여러 개 쌓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층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도 칩을 여러 층으로 이렇게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칩을 쌓다 보면은 하나하나 와이어를 다 연결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좀 너무 커지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줄을 잇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엔 좀 신기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일도 그냥 와이어 하는 대신에 요즘에는 그냥 칩에다가 일단 이 범프라는 걸 올려요. 여기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거를 그냥 PCB에다가 뒤집어서 딱 놓는, 요거를 바로 범핑 공정 플리칩 본딩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 가시나요? 자, 다시 보자면은 기존의 단일 같은 경우는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그냥 동그란 범프를 넣어서 그거랑 PCB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거의 특징이 뭐냐? 이동 경로가 짧다고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 와이어는 좀 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범프는 그냥 한 번에 쭉쭉쭉 일직선으로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 경로가 짧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고 연결 단자도 훨씬 더 많아서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적층, 기존에 좀 커지는 단점이 있다는 이 적층, 이거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TSV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반도체 칩을 여러 층으로 쌓은 다음에 이거를 세로로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쫙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와이어로 하나하나 다 연결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냥 직선으로 금속을 채워놨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빠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HL을 만들 때 이 방식을 사용하죠. 자, 여기까지가 패키지 공정 첫 번째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은 이 봉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공부하는 거 기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